신문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지희입니다. 개성공단에 유입된 자금의 70%가 핵과 미사일에 쓰이는 자료가 있다. 쓰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라고 밝혔던 홍영표 통일부 장관이 하루 만에 말을 바꿨습니다. 그런 자료는 없다. 단지 우려가 있었다. 라고 말을 바꿔서 여론의 문매를 막고 있는데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잠시 후 돌직구쇼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그리고 오늘 잠시 후 있을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 관련해서 특별 게스트 한 분 모셨습니다. 돌직구쇼 원년 멤버 오랜만에 찾았는데요. 전직 이데일리 기자 출신 칼럼니스트 이숙현 기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숙현입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타나죠. 네. 저는 기본적으로 수다가 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수다 열심히 떨다가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많은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자 조간신문 과연 어떤 기사 쓰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일면은 이 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북핵 이젠 핵으로 대응해야 된다. 핵에는 핵이다. 원유철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어제 제기를 했는데 원유철 의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정몽준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대한민국이 이제는 핵을 가져야 된다. 김을동 의원 핵을 빌려와서라도 가져야 된다. 한반도 핵 무장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시 후 돌직구쇼에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한국일보 일면에 주목하고 있는 말은 바로 이 말입니다. 개성공단 임금 전용 증거 없다. 말 바꾼 홍 장관. 막연한 우려가 아님을 강조하려 홍영표 장관이 결국 사과를 했지만 떨어진 정부의 신뢰는 어떡하나요? 야당에서는 개성공단 중단을 무리하게 합리화하려다가 홍영표 장관이 자가당책에 빠진 것 아니냐. 국민의당은 홍 장관 해임해라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홍 장관이 왜 말을 바꿨는지 진실은 무엇인지 돌직구쇼에서 파헤쳐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 정치면 기사 한번 보시죠. 그렇다면 북한 김정은은 뭐하고 있을까요? 이러고 있었습니다. 리설주가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4개월 만에 모습을 공개석상에 드러낸 건데 빨간, 아주 새빨간 저고리를 입고 김정은이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환호를 받고 있는 그런 사진인데 오늘이 아버지 김정일의 탄생일, 광명성절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김일성의 탄생일은 태양절. 한 우주에 태양은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태양을 제끼면은 빛나는 별, 광명성. 그러면 김정은 탄생절을 뭐라고 이름 붙일지도 궁금한데 어쨌든 북한은 지금 자축 분위기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경향신문 일면엔 홍영표 하루 만에 말 뒤집겠다. 호되게 때리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돈으로 북한 핵 개발하고 있다라고 했다가 UN 결의 위반한 거 아니냐. 대한민국이 UN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주무부처 장관이 인정한 것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자 증거 없다라고 말을 바꿨는데 이 홍영표 장관의 말 바꾸기 그 뒤에는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인지 뒷이야기도 오늘 준비했으니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한겨레 신문 역시 일면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핵미사일에 자금 전용 증거 없다라고 실토한 홍 장관의 이 발언에 대해서 한겨레 신문은 국민을 우롱한 것 아니냐. 국민 우롱했다. 강경하게 호되게 매질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무책임하다 해임을 촉구했는데 그보다도 이 국제적 신뢰가 추락할 것에 대한 파장은 꽤 클 것으로 보여서 이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서울신문인데요. 원유철 원내대표 어제 국회 연설에서 대한민국도 핵 가져야 된다. 적어도 핵무기라도 다시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국방부 장관은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일까요? 한민국 국방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핵보유 고려하지 않는다. 자위적 핵보유 고려하지 않는다. 한민국 국방장관이 국회에서 답변을 했는데 이 정치권 일각에서 일고 있는 핵 무장론을 국방장관은 일축을 한 겁니다. 그리고 개성공단 군 배치, 북한 군 배치도 쉽지 않을 것이다. 한민국 장관은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역시 돌리면 나옵니다. 국방장관 얘기 나와서 말인데요. 우리 정부가 사드 배치를 검토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드, 고고도 요격미사일 사드, 원주에 배치될 가능성이 굉장히 유력시 거론되고 있다. 고지대이고 이 전방 쪽이기 때문에 지형적 이점이 원주에 있다. 그래서 주한미군의 이 전략적으로 배치될 고고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사드가 아마도 원주에서 배치되지 않냐 유력 거론되고 있다는 기사가 중앙일보 1면에 실렸습니다. 네, 잠시 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서 이 북한 국면과 관련해서 대국민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과연 대통령이 어떤 연설을 할지 그 메시지에 오늘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당 원내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한반도 핵무장론 과연 근거가 있는 건지 실효성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그리고 홍영표 장관의 말 바꾸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돌직구쇼 오늘 재밌는 내용 한가득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두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임기응변이 부른 참사이냐 아니면 자가당착에 빠진 정부가 발을 뺀 것이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 저희가 만든 첫 번째 돌직구 신문입니다. 말 바꾼 홍영표 장관의 이른바 망신살. 홍 장관 난감하게 됐습니다. 홍 장관을 바라보는 대한민국 정부도 국제사회에서 참으로 난감하게 됐습니다. 홍 장관은 왜 말을 바꿨을까요? 아니 애초에 왜 자료가 있다고 한 걸까요? 홍 장관의 발언을 직접 먼저 들어보시죠. 현금이 대량 살상 무기에 사용된다는 그런 우려는 여러 측에서 우려가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그 관련 자료도 정부는 가지고 있고.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을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그래요? 자료는 있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료가 있다고. 돈이 들어간 증거 자료, 액수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한 걸로 좀 와전된 부분이 있습니다. 홍 장관의 스텝이 제대로 꼬여버렸습니다. 70%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애초엔 이렇게 밝혔다가 두 번째는 재차 그런 자료가 있다라고 분명히 홍 장관이 말했었는데 어제는 제 얘기가 조금 와전된 게 있습니다. 자료가 있다기보다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제가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결국 영수증은 없다. 70%가 핵 개발에 쓰였다라는 영수증은 없다. 하긴 북한 노동당 비서실을 압수수색하지 않는 이상 그런 자료가 어떻게 있을 리도 애초부터 궁금했습니다. 오늘 중앙일보는 이런 만평을 그렸습니다. 70%는 증거는 안보리 제재는 우리 스스로 자가당착에 꼬인 것 아니냐. 계속 꼬이던 중에 뒤에서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으로 보이죠. 주먹을 불끈 쥐고 있으니까 홍영표 장관 진땀을 빼고 있는 그런 사설을 만평이 실렸는데 홍영표 장관의 스텝이 제대로 꼬여버렸다. 이수경 기자님. 아니 도대체 왜 말을 바꾼 겁니까 이렇게? 와전이라고 본인은 표현을 했잖아요. 예. 근데 와전이 아니라 정확하게 번복이죠. 근데 번복이다. 그러니까 저도 한국말을 아주 못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래서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4차례에 걸쳐서 정부가 성명을 발표했고 기자회견을 했고 예.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끝에 이런 겁니다. 그 근거가 있다. 확인된 부분은 없지만 우려와 추측이 있다라고 시작을 하더니 나중에는 관련 자료가 있다. 다만 공개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급기야 이제 홍 장관이 14일 날 한 방송에 나와서는 확인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얘기는 기본적으로 한국말을 아는 사람이라면 예. 자료가 분명히 있는데 다만 공개를 못할 뿐이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홍 장관은 와전됐다라고 표현을 했죠. 근데 더 웃긴 거는 그 다음에 통일부에서 또 입장 자료를 발표했어요. 홍 장관의 발언이 나온 다음에. 예. 그거는 번복이 아니라 우리 입장은 기본적으로 똑같다. 똑같다. 그래서 홍 장관의 발언은 통일부가 입장 자료를 통해서 또 한 번 뒤집는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 않은 지금 그런 국면인데 예. 저는 어쨌든 소위 말하는 지금 요즘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양측의 정부, 국민 우롱, 그리고 예. 꼭두각 장관이라고 하는데 제가 아까 저 만평을 보면서 느낀 게 그런 겁니다. 사실은 홍 장관이 이 모든 것을 다 했을까? 저는 아니라고 보고. 홍 장관이 과연 이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했을까?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예. 일부 보도에 따르면 지난 8, 9일 날 이제 통일부에서 이른바 개성공단 잠정 중단을 요구를 했지만 청와대에서 이걸 묵살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허. 그래서 이제 잠정 중단이 아니라 전면 중단으로 하자. 그래서 예. 이제 발언이 점점 세지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좀 만회하려면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제 장관의 발언이 세질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래서 사실은 홍 장관의 발언이 굉장히 경솔했다는 생각도 들지만 예. 본인이 주도한 거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억울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지금 듭니다. 네. 일단은 통일부에서 정선
노성희 위원님, 북한 노동당의 자금이 흘러 들어가는 것은 그거는 맞다, 확실하다. 하지만 홍 장관이 말했던 것처럼 정확히 딱 70%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였다라는 어떤 그런 자료, 이른바 영수증 같은 거는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한 발 뺀 건 맞나요? 알 수가 없는 노릇이죠. 예. 그야말로 아까 우리 김진 앵커가 얘기한 대로 북한의 39호실이나 서기실을 압수수색을 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고 그 마음 같아서 싹 압수수색 해버렸으면 좋겠는데 말이에요. 압수수색을 한다고 해도 예. 잘 나올 수가 없는 게 이게 비교를 하자면 누리과정 예산이라 비슷해요.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에 내려줬다고 하는데 지방에선 돈이 없다고 해서 편성을 안 했거든요. 예. 그러면 편성한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는데 어떻게 얼마나 어디에 정부가 준 돈은 얼마나 들어간 건지 이게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는 상황에서 홍영표 장관이 그 유엔 안보리 그 결의 위반에 대한 것에 대해서 잘 생각을 못하고 내뱉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주워 담을 수가 없는데 어쨌건 지금 얘기한 대로 이 개성공단 전면 폐쇄에 대한 어떤 정부의 입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무리하게 나온 것 같은데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확실한 거 하나는 이건 있습니다. 어떤 거요? 정부가 개성공단 그 폐쇄 조치와 이와 관련된 결정이 그 큰 전략이 좀 없었다. 없었다. 좀 다급하게 결정된 것은 이 맞다. 좀 큰 전략이 없어서 그걸 설명하다 보니까 좀 무리하게 나온 측면이 있고 또다시 이제 다른 측면 하나는 홍영표 장관의 이런 그 발언에서 보듯이만 홍 장관이 좀 한 학자로서의 한계 이런 걸 좀 보였다. 크게 말하면 정무 감각의 부재 또 이런 큰 사안을 다루는 데 있어서 디테일의 부재 이런 걸 좀 보여줬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영표 장관이 애초에 윤태곤 실장님 개성공단의 70%가 핵에 쓰이고 있다라는 발언을 한 이후에 사실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조금 난감한 입장에 처해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게 옳다 그들을 따라가지고 국익 차원에서 좀 보자면요. 예를 들어서 이 돈이 39호실, 거기는 이제 재정을 담당하고 외환을 관리하는 곳이고 서기실은 우리로 치면 청와대 부속실입니다. 예. 부속실로 유입됐다는 거는 뭐 옛날부터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홍영표 장관의 첫 발언도 보면은 사치풍구입, 치적 사업, 핵실험 등으로 이제 쓰인 것 같다라고 하다가 점점 이야기가 구체화돼서 증거가 있다라고 했거든요. 증거가 있다. 예,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제 세컨더리 보이콧을 해서 국제적 제재는 들어가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돈을 줬는데 당신들이 어떻게 썼는지 입증해봐라라고 하는 거 하고 이제 우리는 우리가 증거를 갖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북측에서 예를 들어서 아니 우리는 안 썼다, 니네가 입증해봐라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논리적으로 치면은. 예. 이게 참 난감하게 돼 있다. 국익의 차원에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백그라운드 브리핑이라든지 딥백식으로 처리를 했으면 훨씬 좋았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홍영표 장관이 직접 얼굴 내밀고 그렇죠. 자료가 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예. 통일부 관계자에 따르면 자료가 있다더라. 그리고 이런 정부 식으로. 관계자로 하는 게 제일 나았을 때 예. 저는 우리가 지금 되게 긴장 국면이지만 나중에 또 대화 국면도 가고 해야 될 건데 흔히 이제 국가의 왼손과 오른손이라는 말을 합니다. 국가의 왼손이라는 거는 뭐 복지부서라든지 통일부서라든지 뭐 이런 쪽 좀 돈을 쓰고 좀 다독거리는 쪽이고 국가의 오른손은 국방부, 뭐 정보기관, 법무부 이런 쪽이거든요. 때리는. 예, 예. 지금은 오른손이 나가야 될 텐데 왼손이 나가지고 오른손 역할을 하면은 나중에 이런 유화 국면이 될 때는 왼손이 할 역할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때는 또 오른손이 나가서 예전에 보면 김관진 안보실장이 이제 예. 그 고위급 접촉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좀 거꾸로 된 느낌도 들어요. 스텝 꼬여버리는 거죠. 예. 오늘 동아일보 사설에서는 이런 사설이 실렸습니다. 홍영표 장관에 대해서 동아일보 사설은 이렇게 썼습니다. 사설 제목이요. 이렇습니다. 개성공단 발언 논란 통일부 장관 자격 없다. 마침 국민의당에서도 김병민 전 의원님 예. 홍영표 장관 해임하라 이런 얘기 나왔는데 사실은 홍 장관이 자료가 있다. 확인됐다라고 발언했던 것도 무책임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제 와서 또 발 빼고 사실은 자료가 없었습니다. 라고 해명하는 것도 역시 무책임합니다. 네, 홍영표 장관이 지금 사실 조금 맞자는 옷을 입고 있는 것 같다라는 모습이 많이 보이거든요. 처음 발표하던 날 입이 굉장히 부르터서 나왔던 모습을 보면서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이 저 사람 참 힘들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발언을 쏟아내면 쏟아낼수록 하는 얘기 자체가 국민들에게 선명한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일단 강하게 듭니다.
기본적으로 홍영표 장관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대학 교수 출신이거든요.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청와대에 근무를 하다가 통일부 장관으로 발탁이 된 케이스인데 이게 학자 출신과 교수 출신들 저도 대학에서 이제 연구원으로 같이 교수들과 연구를 하고 있지만 예. 연구원들의 가장 그 주된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큰 그림을 보기보다는 특정 부분의 인과관계를 규명해야 되기 때문에 작은 부분들에 집착하는 성향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통일부 장관으로서 개성공단을 중단 조치를 시행했는데 그 중단 조치를 시행하기 위한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개성공단의 자금이 북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을 했을 거고 그거를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본인이 생각하지 못했던 외부 변수들이 계속 파생돼서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는 과정에 약간 정치인으로서 미숙하지 못한 측면들이 많이 보였다라는 홍 장관이 생각이 들거든요. 오버하려다가 많이 놓쳤다. 그렇죠. 본인의 진심은 그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자 이 중앙일보 만평이 굉장히 재밌는 얘기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예. 저는 저 박근혜 대통령으로 보이는 저 주먹이 의미하는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라는 얘기가 핵심이거든요. 예. 지금 핵심 이 사건의 문제의 핵심은 개성공단의 자금이 북의 미사일 핵무기 개발로 들어갔는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 뭐 충분히 그럴 만한 개연성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문제가 아니라 과거와 외부적인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 아닙니까? 예. 우리가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합리적 의심의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가 한반도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신락 같은 희망으로 개성공단이 남북관계 개선에 미칠 수 있는 영향들을 어느 정도 고려했기 때문에 갖고 왔지만 그냥 알면서도 기대감을 걸었던 것이다. 참아준 것이다. 확신하진 못하지만 예. 확신할 만한 합리적인 정황, 의심이 충분히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참고 그게 바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기본이었을 거다 이런 생각이 예. 있는데 북이 끊임없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쏘고 또 어제자는 더 많이 쏘아 올리겠다라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당연히 굳건하고 강력한 대북 제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선택은 이와 밖에 없는 이 본질을 이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더 홍 장관의 발언이 안타깝고 무책임하다라고 느꼈던 것이 정성희 위원님. 사실 문제의 본질은 북한이 우리의 계속된 기대와 우리의 희망을 걷어차면서 핵실험에 이어서 미사일 발사를 계속 강행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본질인데 홍 장관이 굳이 70%가 노동당 핵과 미사일에 쓰이고 있다라는 자료를 들면서 오버하지 않더라도 개성공단 중단이라는 카드를 설득할 수 있는 명분도 많았고 그런 분위기도 형성돼 있는데 왜 굳이 70%라는 자료에 목을 맨 것이냐?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그 반대 여론을 상당히 의식했기 때문에 그걸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어저께 여론조사 결과를 봤지만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서는 가동 중단이죠. 우리 측에서는 그 50% 이상 정도 국민 다수가 지지를 하지만 사실 반대 여론도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한 10%포인트 차이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대편, 특히 개성공단을 추진했던 세력에 대해 설득하기 위해서는 봐라, 너희들이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 자금이 이렇게 흘러들어가는 거를 갖다가 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좀 했던 것 같고요. 저는 정황 증거밖에 없고 물증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정황 증거를 좀 신뢰하는 편이에요. 예. 이분이 통일부 장관을 하기 전에 청와대 수석 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아마 국정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봤을 겁니다. 저는 예. 이걸 가지고 있던 본인이 봤던 자료를 공개할 수는 없는데 이건 보긴 받고 내놓을 수는 없고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좀 약간 그 혼란을 일으켜서 이런 발언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저는 충분히 정황 증거는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의 본질은 이런 얘기를 굳이 하지 않아도 우리 어저께 여론을 봤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 다수가 지금 지지를 하고 있어서 굳이 불필요한 카드를 내놓지 않아도 설득이 가능했는데 예.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 이번 사안이 좀 어렵게 꼬이게 된 배경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김병민 위원도 말씀하셨지만은 뭐 저는 100%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다. 라고 이제 말씀하셨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근데 세세한 이야기를 먼저 해놓은 다음에 그 본질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설득력이 떨어지잖아요.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저는 좀 홍영표 장관도 좀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참 장관들이 이럴 때가 많은 게 천안함 폭침 직후에 김태형 당시 국방장관이 국회에서 이제 답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국방부는 강력하게 초기부터 이제 북한 소행이다라는 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답변 중간에 쪽지가 들어온 게 카메라에 잡혔었어요. 북한 이야기를 명시적으로 하지 말 것. 예. 청와대.
해가지고 이 장관, 우리나라 장관들을 보면은 항상 이럴 때가 많거든요. 당연하게 장관이 청와대하고 협조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잘 협조를 하고 잘 토론을 했으면 좋겠어요. 중간에 쑥쑥 쪽지가 끼어드니까 이렇게 스텝이 꼬이는 거죠. 이수경 기자님, 아까 잠깐 언급하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홍문표 장관이 애초에 70%가 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다라고 발표했던 그 연설문이 이른바 청와대에서 쪽지가 날아들었던 작품이다. 좀 비슷하게 봅니다. 일단 통일부에서 이제 어저께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야당 의원들이 이제 물었던 거죠. 이 전면 중단 이걸 누가 제안한 거냐. 당연히 이제 의도를 가진 질문이었을 텐데 당연히 또 뭐 예상되는 답변이죠. 우리가 제안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아니라는 지금 설들이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 홍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장관이 됐지만 별로 힘이 없다. 그리고 국정원이랑 청와대에서 다 하고 나에게 정보를 주고 하지만 이렇게 어떤 국민이 딱 터지면 나한테 다 이렇게 약간 덮어 씌운다. 뭐 이런 단어를 정확하게 쓰진 않았지만 이런 취재 발언을 했다는 거는 결국은 이제 앞에서 그러니까 바지 사장 노릇을 하는 거죠. 그 일종의. 그래서 굉장히 좀 억울한 면이 그러니까 홍 장관의 발언 자체가 잘 됐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왜 이렇게 됐을까 그 맥락을 보면은 홍 장관이 좀 억울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홍영표 장관은 스텝이 꼬여버렸고 이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서 계속 강경한 반대 발언을 해온 야당 인사가 있죠. 바로 문재인 전 대표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전쟁이라도 하려는 것이냐라는 글을 올려서 많은 논란을 낳고 있는데 어제 문재인 전 대표 국방위원회에 오랜만에 참석을 해서 계속 이에 대한 강경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발언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개성공단 폐쇄 결정에 반대합니다.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정말 화가 납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한심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제의 앞으로 활로 미래성장 동력 다 끝장내는 거죠. 이제 남은 것은 군사적 대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홍영표 장관이 말을 바꾼 것이 무책임한 것처럼 저는 야당 전직 대표, 바로 직전 전직 대표인 문재인 대표의 입에서 자꾸 전쟁을 하려는 것이냐, 이제 남은 거는 군사적 대결밖에 없는 것이다, 끝장났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 역시 무책임하다고 보는데 김병민 전 의원님, 문 대표는 계속 전쟁하려는 것이다, 끝장내려는 것이다, 이제 남은 건 군사도밖에 없다, 이런 발언을 계속 이어가네요. 네, 굉장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듣기 좀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표가 저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경남 양산 자택에 내려가 있으면서 언제 국회에 복귀할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어제자로 명확히 국회에 복귀를 하셨네요. 국회를 복귀해서 하는 얘기가 결국 정부에 대한 이 대북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는 건데, 지난 구정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바로 국방위원회가 소집됐어요. 그리고 국방위원회에서 이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해서 충분히 많은 논의가 있었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자마자 여야 할 것 없이 국방위원회가 소집됐고 북한을 결의하자라는 논의가 오고 갔었다. 오고 갔고 본회의에서 결국은 한 240여 명 국회의원이 모여갖고서는 그 북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규탄 결의안? 어쨌거나 국방위원회 보니까 위원이시잖아요. 나와서 우리 정부의 제재 조치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과연 북이 미사일을 쏜 그 시간에 문재인 대표는 뭐 하고 있었냐 말이에요. 국방위원회 참석을 안 했던 것 아닙니까? 북한 규탄 결의안에 대해서 나와서 단 한마디 얘기도 하지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하고 핵무기 실험을 하게 된 이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 왜 북에 대한 비판 없이 갑자기 정부에 대한 무한 책임을 묻느냐, 저는 여기에 대해서 뼈아픈 자기 비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아마 중앙일보 기사였던 거로 기억나는데, 전면 인터뷰가 나오면서 문재인 대표가 웃으면서 이렇게 환하게 웃는 표정으로 우리 당 요새 잘 돌아갑니까? 라는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죠. 제가 신문을 요즘 잘 안 봐서. 인터뷰에서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가 이런 북한이 미사일 발사 이후로 대한민국의 한반도의 안보가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럼 그 당시에서 본인이 모든 정권을 김종인 체제에 줬기 때문에 본인은 뒤에서 정말 평당원으로서, 평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라고 그렇게 갔으면 문제가 되지 않겠는데, 다시 본질적인 얘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늘 비판하고 있는 그 운동권 DNA, 민주당의 본질적 DNA가 이런 게 아니냐라는 거를 문재인 대표가 보여준다라면, 저는 앞으로 문재인 대표뿐만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전체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노동권 DNA라는 게, 다시 한번 묻자면, 정확히 표현하자면 북한에 대해서는 뭐라 말 못하면서 북한을 규탄하는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열을 올린다, 뭐 그런 뜻입니까? 그럼요. 그 정확한 대안조차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죠.
과거 DJ 정부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냉전 사태를 종식시키고 나름대로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하기 위한 햇볕 정책이라고 하는 나름의 전략과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걸 수행해 가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고요. 그런 노력들을 높게 사는데 10년이 지나는 과정에서 그러한 전략들이 이미 한반도에서 사실상 더 이상 빛을 발할 수 없다라는 게 여러 전문가들과 국내 여론들이 조성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맞춘 새로운 문재인 체제의 전략과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손학규 대표와 너무나 대비되는 측면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똑같이 손학규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오랜 기간 동안 칩거에 있었지만 어디 외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얼마 전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기 전이었습니다. 러시아로 조용히 떠나요. 러시아로 떠나서 이 엄중한 한반도 정세에서 대한민국이 중국과 러시아와의 국제관계를 어떻게 갖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본인이 담고 해법을 찾기 위해서 떠난다는 얘기를 조용히 남기고 떠납니다. 예. 최소한 문재인 대표가 모든 내용들을 다 당권과 권한을 김종인 체제에 위임하고 본인이 칩거해서 새로운 정국을 구상하기 위함이라면 손학규 대표가 구상하고 있는 정국에 대한 그런 진정성의 절반이라도 좀 담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나라고 예. 보여지는 거죠. 아니 저는 야당 대표도 이 개성공단에 대해서 충분히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대통령의 이런 정책에 대해서 전직 야당 대표니까 날카롭게 비판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래야 한다고 저도 믿는데 그런 것과 비판을 하는 것과 전쟁을 부추기는 것은 또 엄연히 좀 다른데 여야를 떠나서.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도 문 대표를 좀 방어를 하자면은 그 손학규 대표하고 직접 비교는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분은 정치를 이제 떠난 분이고 문 대표는 어차피 잠깐의 휴지기를 가지는 거니까. 손학규 대표도 뭐 잠깐의 휴지기라고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만 어쨌든. 어차피 설 연휴 뒤에 돌아올 걸로 예상됐던 건데 발언이 조금 센 부분들이 있죠. 아까 이제 이해찬 전 총리, 이해찬 의원 이야기도 나왔었지만 이제 참여정부에 이어가는 상징적인 두 인물이지 않습니까? 문재인, 이해찬이라는 분들이 이제 세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뭐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저분들은 실제로 이제 북한에 대해 가지고 너무 대결적으로 하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소신인 거죠. 그걸 어떻게 좀 말을 잘 풀어내느냐, 못 풀어내느냐에 대해서는 지적할 수 있는데 그건 그분들의 소신이고 정체성이고 또 뭐 많은 야권 지지자들을 대표해서 하는 말인 게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연휴 기간에 북한에 대해 강하게 규탄하는 것은 김종인 대표, 뭐 괴멸 이런 발언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제가 볼 때 전략적 역할 분담인지 엇박자인지는 조금 헷갈리는데. 이게 문재인 대표가 이렇게 김종인 대표랑 전혀 다른 극과 극의 얘기를 나눈 게 전략적 제휴냐 아니면 그냥 엇박자냐? 아까 제가 이제 왼손 오른손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김종인 대표가 오른손이고 문재인 대표가 왼손 담당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보면은 두 분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부딪히진 않고 각자 이제 다른 이야기를 그냥 쭉 하고 있어요. 이게 다른 이야기가 잘 된다면은 계속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중도층하고 이제 왼쪽을 동시에 잡는 건데 잘 안 된다면은 밖에서 비판도 비판이지만은 안에서 아마 부딪히게 될 겁니다. 오늘 대통령 발언 이후에 대통령 연설 이후에 반응을 보면은 그 첫 가닥이 잡히겠죠. 그게 만약에 전략이라면 저는 그 전략 재수정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오늘 동아일보 사설에 또 이런 사설 제목이 실렸습니다. 문재인 대표 전쟁하려는 것이냐는 문재인 대표 왜 북한에는 못 따지냐. 동아일보 논설위원 정성희 의원님, 요즘 동아일보 사설이 상당히 정확한데 전쟁하자는 거냐는 문재인 왜 북한에는 못 따지냐. 이게 전략이라면 더군다나 더 큰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동아일보 사설이 너무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게 아니냐 연일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문득 고민이 많아요. 사실은 야당에 대해서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할 때마다 오늘은 좀 야당 안 썼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재료를 잘 그렇게 제공을 해주네요. 지금 우리 얘기한 대로 우리 김병민이 얘기한 대로 어저께도 제가 많이 비판했지만 뭐 저는 전쟁 평화 이런 구도를 싫어합니다만 그런 걸 다 떠나서 이런 걸 따지려면 사실 원인 제공자한테 먼저 따져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런 순서가 없이 마치 이 모든 어떤 상황의 책임자가 정부인 것처럼 사실은 핵을 쏘고 미사일을 개발하는 건 북측인데 한마디라도 그런 쪽에서 먼저 문제 제기가 있고 했으면 좀 설득력을 가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측면은 지금 얘기한 대로 뭐 전략적 제휴관계 이거에 대해서도 문 대표가 여기 오늘 사설을 좀 읽어드릴게요. 연일 정부에 대해서 강경 비판 발언을 쏟아내는지도 궁금하다. 왜냐하면 이것이 북한에 대해서 괴멸 발언을 했던 김종인 대표의 노선과는 다르거든요. 이것은 그
그 문재인 의원 대표가 전 대표가 지금은 일개 의원이지만 이거 본인을 둘러싸고 있는 친노 세력에 대해서 강력한 결집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북한에 대한 입장을 이렇게 김종인 대표와 다른데 나를 중심으로 이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은 김종인 대표에게도 상당한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예. 전략적 제휴 관계라기보다는 저는 이거는 친노 어떤 결집을 하기 위한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닌가. 별로 예. 당에 대해서도 좋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친노를 결집하기 위한 어떤 포석도 있다. 이숙경 기자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것이 그 말 그대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역할론인가 아니면 엇박자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일단 그 역할론이라면 이런 거죠. 소위 말하는 국합, 백합 있지 않습니까? 좋은 예. 경찰, 나쁜 경찰. 그래서 나쁜 경찰 가서 쥐어받고 좋은 경찰은 가가지고 좀 짜증만 써주고. 달래면서 예. 뭔가 이게 발언을 끌어내는, 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만약에 정말 그 전략적인 역할론이라면 어떻게 보면 잘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김종인 대표가 그 당에 들어간 이유는 소위 말하는 약간 우클릭을 해서 이 집토끼는 일단 놔두고 산토끼를 잡으러 간다. 중도에 있는 그 중도층을 좀 공략한다라는 어떤 미션을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네. 문재인 대표의 발언은 소위 말하는 집토끼를 그대로 잡기를 위한 발언인 거고 김종인 대표의 어떤 발언은 소위 말하는 자신의 어떤 우클릭 해서 소위 말하는 산토끼나 중도층을 공략하기 위한 그런 역할론이라면 저는 뭐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아까 예. 뭐 진행자가 그 전략을 좀 수정해야 되는 것은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게 무슨 잡탕 정당도 아니고 이것저것 다 하겠다는 거냐. 잡탕 정당이냐. 네. 예. 이것저것 다 뭐 그런 의미로 이제 받아들일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선거를 앞두고 결국은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런 선거를 의미에서- 앞둔 전략이다. 예. 그런 예. 의미에서 본다면 김종인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의 어떤 그 발언 자체가 완전히 엇박자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고요. 재밌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 김종인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말 이제 또 슬슬 빨라집니다. 우리 이숙경 네. 기자님. 예. 천천히 하세요. 내가 사실은 뭐 북한 괴멸로 이제 발표가 이제 비판이 나오니까 예. 내가 다 생각이 있어서 한 얘기다. 오. 그냥 한 얘기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렇게 보면은 이제 엇박자라기보다는 일종의 역할론에 그 무게를 둔 그런 발언이 아닌가라는 역할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사실은 야당의 이종걸 원내대표가 이 개성공단 폐쇄가 총선을 앞두고 총선에 이용하려는 부푼 전략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했는데 오히려 문재인 대표와 이 김종인 위원장의 역할론이 총선을 앞둔 전략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일단 저는 지금 북풍이라는 게 사실은 누가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그 역풍이 불기가 가장 좋은 소재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 김무성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 중상모략이다. 국민을 분열시키는 거다 얘기를 하고 있고 문재인 대표는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게 결국은 안보에 가장 그 중대한 그 문제를 초래한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 북풍을 가지고 어떻게 요리할 것인가를 두고 그 어떤 발언의 수위 이런 것들 예. 조정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결국은 그 어제 그 중앙일보 여론조사를 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이번 안보 이슈가 예.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의견이 50% 이상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 그만큼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정치권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서로의 프레임을 씌우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과연 어떤 측의 논리가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국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대국민 연설을 잠시 후면 대통령이 가질 텐데요. 이 안보 국면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들을 향한 메시지를 던지는 모양입니다. 다음 돌입입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국회 연설에서 어떤 내용을 담을까 가장 궁금한데 재밌는 이야기가 솔솔 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이 북한 국면에서 안보 국면에서 직접 국회를 방문해서 연설을 하는 것이 윈스턴 처칠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는데 정성희 위원님, 처칠의 연설을 벤치마킹했다고요? 한국일보 기사인데요. 이 최문성 기자, 이 박근혜 대통령이 옛날부터 측근 마크한 기자로 알고 있는데 예. 이번 연설이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이례적인 의회연설, 국회연설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은 예산안을 설명할 때만 대통령이 국회를 갔었는데 이번에 이제 안보 이슈와 관련해서 청와대가 자청해서 하는 연설이라 어떤 내용이 담길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윈스턴 처칠의 그 1940년 2차 대전 직전에 의회 연설, 국민의 단합을, 영국인의 단합을 촉구하는 연설을 벤치마킹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 내용은 굉장히 유명한 윈스턴 처칠의 연설이죠. 제가 지금 기억나는 대목은 이것입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국민들 드릴 수 있는 것은
땀과 노력과 눈물뿐입니다. 그 길지도 않은 연설인데 이 연설이 영국 국민들 단합시켰고 심지어 참전을 망설이던 미국인들한테까지 영향을 줘서 미국이 2차 대전에 참전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명연설인데요. 과연 뭐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내용을 담았을지 저도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이 안보 이슈뿐만 아니라 쟁점 법안에 대해서 촉구를 하게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오늘 그렇게 되면 국회 심판론이라든가 국회를 또 비난하는 으로 가게 돼서 이게 전체 국민의 총화 단결을 촉구하느냐하고는 좀 멀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좀 궁금합니다. 정말 담길지 안 담길지. 담길지 안 담길지가 오늘 관심사인데 설마 이런 국면에서 뭐 경제활성화법이나 대통령께서 계속 이제 국회를 심판해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도 하실지 궁금한데 아무래도 뭐 안보 이슈가 주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지금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머릿속에 차지하고 있는 가장 큰 생각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대통령의 머릿속에서 점차 밀려지고 있는 이슈들은 무엇일까? 대통령의 머릿속이 궁금하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대통령의 생각. 저희 도직구쇼 제작진에서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서 선정한 내용입니다. 대통령의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부터 바로 공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당연히 개성공단 문제와 이 사드 배치 문제가 함께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오늘 연설에서도 이 개성공단 사태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 왜 제가 개성공단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정당성을 그리고 단호함을 대통령께서 직접 설명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한반도의 사드 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근거에 대해서 야당과 국민들을 설득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대통령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무엇일까 궁금합니다. 함께 보시죠. 그 다음으로는 아마도 시진핑이가 괘씸하다. 내가 열병식까지 갔는데 미국하고 일본에서 그렇게 가지 마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우리한테 조금 도움될까? 혹여 중국에서 내 자서전도 가장 베스트셀러니까 시진핑이 내 편 들어줄까? 열병식까지 참석을 해서 막루까지 올라갔건만 북한 편을 안 들어 괘씸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언론들이 지적하는 게 과거 중국 경사론 얘기가 나올 때까지 중국에 대해서 공을 들이면서 중국이 북한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했던 그런 과잉 기대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사과를 할 것인가, 이 외교 정책의 실패에 대해서 본인이 언급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국 경사론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떤 언급을 할 것인지가 오늘 관전 포인트다 이 말씀이시죠? 제 생각으로는 아마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나 이렇게 좀 이런 걸 하기가 좀 어려워하는 거라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국무회의 자리에선가 뭐 수석 비서관 회의에선가는 모르겠는데 너무 기대하지 마라. 시진핑에 대해서 기대도 하지 마라. 기대를 대통령이 접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연설에 어느 정도 반영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배신의 정치, 배신의 외교. 배신의 시진핑이네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배신의 외교는 우리가 심판하기가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박 대통령께서 오늘 당연하게 북에 대해 가지고는 원칙적으로 단호하게 하되 야당이라든지 우리 국민들한테는 좀 포용하는 식으로 그래도 한 가지 이미 다 내용은 결정됐겠지만요. 한 가지 대통령 좀 풀어주셨으면 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거요? 선거법. 쟁점법하고 연계.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 뭐 연계를 풀어라 이런 말 하는 것도 이상하죠. 여당 야당이 주체인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총선도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한마디 정도 하시면은 그 알아서 이제 분위기가 잘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또 야당도 이제 다른 사안에 대해서 양보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넓어지고 하는 거니까 저는 그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선거법과 관련해서 연계하지 말고 대테러법은 대테러법대로 처리하고. 그렇죠. 북한 인권 규탄은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북한 인권법은 오늘 이야기하는 게 어색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은 얘기해야죠. 그런데 뭐 파견법도 중요하고 기간제법도 중요하고 이런 식으로 설마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러겠습니까? 대통령이 생각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개성공단 사드 배치에서 괘씸한 시진핑. 박 대통령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안 그래 아무래도 우리 홍 장관 또 사고 쳤네. 말 바꾼 홍영표 장관에 대해서 계속 신경이 쓰일 것 같습니다. 야당 의원들에서 이거 배후에 박 대통령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고 국민의당에서는 홍영표 장관 해임하라 이런 얘기까지 있기 때문에 오늘 연설에서 홍 장관에 대한 언급은 안 하겠지만 계속 대통령의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으로 큰 부분이 바로 어색한 김종인 대표입니다.
윤태곤 실장님,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김종인 대표를 만나는데 근 2년 만에 만나시죠? 그러니까 2년 전에도 뭐 약속을 해서 만난 게 아니라 2년 전에 마침 이제 김종인 대표가 독일의 방문 연구원으로 있을 때 예. 대통령 일정이 있었는데 독일 정부 측에서 김종인 그때 박사죠. 김종인 박사도 이게 행사장에 왔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900km를 운전해가지고 본인이 가서 이야. 잠깐 조우했다는 거냐. 예. 그래서 대통령 그 워딩도 나오더라고요. 독일에 온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한 달 됐습니다. 끝. 대화 끝. 그게 대화 끝이에요? 예. 아니, 한때는 그래도 멘토였는데. 근데 이제 그랬다는 거지. 근데 오늘은 그래도 김종인 대표가 노련한 분이니까 예. 아마 저는 아까 제가 뭐 국합, 배드캅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 앞에서 좀 국합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또 문재인 대표가 이거 전쟁이라도 하려는 것이냐라고 질렀는데 김종인 대표는 그러면 안 된다. 대통령이 이렇게 한 데는 무슨 이유가 있는지 무조건 들어봐야 반대하지 된다라고 말고 이야기했죠. 들어봐야 된다. 예. 이렇게 좀 유보적인 입장을 펴기 때문에 김 의원님,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도 어색하긴 하지만 그래도 문재인 대표보다는 김종인 대표가 좀 네. 반가울 것 같아요. 어색한 김종인이잖아요. 불편한 김종인이 아니라 만약에 문재인 대표였으면 불편한 문재인으로 아마 나왔을 겁니다. 예. 그래서 김종인 대표가 굉장히 오랜만에 만남을 하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정에 협조할 건 또 대단히 아주 쿨하게 협조할 모양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뭐 오랜만에 만난 관계는 관계지만 그것보다는 앞으로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한 거니까 그 과정에 좋은 만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대통령의 생각 계속해서 함께 해보겠습니다. 어색한 김종인까지 보셨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대통령이 생각하는 건 아마 이게 아닐까요? 국회 심판론. 이 대통령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하셨던 국회 심판론. 과연 오늘 국회 연설에서도 이 국회 심판론을 꺼내들지 오늘은 안 참으셔야죠. 꺼내들지. 오늘은 참으셔야 된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제언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심판론 이번에 나올지 안 나올지 그리고 대통령의 머릿속에서 오늘 총선 얘기하지 않겠지만 4.13 총선도 아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조그맣게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상당히 조그맣게 줄어들었는데 이건 좀 있으면 없어질 것 같아요. 과연 이건 뭘지 진실한 사람 깜빡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안보 국면에서 이 진실한 사람들에 대한 생각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하나 남았습니다. 이제 대통령의 생각 남은 한 가지 과연 무엇일까요? 어색한 김종인에 이어 이번엔 난감한 원유철 원내 대표인데 원유철 원내 대표가 뭐라고 말했길래 난감할까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나 우리도 핵을 갖되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도 동시에 핵을 폐기하는 방안 등 진지하게 재검토하여야 할 시점이 왔다고 봅니다. 지금 대통령의 생각 가운데 난감한 원유철 원내대표의 주장이 마지막이었는데 한반도 핵무장론 김병민 전 의원님 예. 원유철 대표가 말하는 게 한반도도 자체적으로 핵을 개발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미국에 있는 핵무기를 전술적 핵무기를 다시 갖고 오자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일단은 핵무기를 가져오고 북한이 핵 폐기하면 우리도 핵무기 다시 반납하겠다. 조건부를 건 겁니까? 시한부를 건 겁니까? 네 가지 중에 두 번째랑 세 번째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사실상 지금 NPT에 가입돼 있는 국가로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핵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통해서 한반도의 재배치를 통해서 북한과의 강대강 전략을 나름대로 가능성을 언급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저는 굉장히 위험천만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라는 얘기를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은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연설을 하겠지만 그 연설은 우리 국민들을 위한 연설이기도 하지만 국제사회를 위한 연설이기도 하거든요. 그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가장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것. 이 북핵 문제의 해결은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가장 어렵고 복잡하고 고차방 정식으로 엮여 있는 게 중국이에요. 중국이 왕이 외교부장이 이런 얘기를 했죠. 친구랑 밥 먹는데 식탁 밑에다가 기관총을 두고 식사하는 격이다라고 사드 배치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공개적으로 예. 미국을 비판했는데 여기에 전술핵 재배치 문제까지 들고 나오면 이 중국과의 관계 굉장히 풀기 어려울 거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한겨레 신문이 또 되게 재밌는 기사를 썼어요. 내용을 보면 원유철 대표가 저러는 게 다 의도가 있어서 그렇다. 의도가 있다. 예, 그래서 우리 국내의 여론이 이렇게 핵무장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걸 무마시키려면 사드 배치 정도는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포석을 깔기 위한 전략적 의도가 숨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예. 얘기를 하는데
아, 그런 심오한 뜻이 있다라면 또 원유철 대표를 한번 다시 보게 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 정성희 의원님. 그런데 정말 한반도 핵 무장, 실효성이 없는 겁니까? 오늘 한국일보에 잘 좀 나와 있는데요. 사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 저 집권당 원내대표 아닙니까? 정부는 지금 우리는 핵을 안 갖겠다는 건데 다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옛날에 유승민 의원이라면 예.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증세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찢겨져 나갔는데 나갔죠. 이렇게 정부와 다른 얘기를 하는 원유철 대표가 난감한 정도가 아니라 그런 잣대를 비면 훨씬 더 중대한 발언이거든요. 배신의 사람 이탄이다. 이 턴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 말씀이 없다. 만약에 오늘 어떤 말씀이 담길지 모르겠지만은 그거는 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지켜봐야 할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거는 좀 중대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그 한반도 그 핵무장론 실현 가능성 없습니다. 또 듣기는 시원하지만요. 국제사회에 고립되고 NPT를 우선 탈퇴해야 되고요. 그거에 따르는 어떤 제재 이런 거는 우리 국가 경제가 무너집니다. 저쪽이 칼을 들었다 그래서 예. 우리도 칼을 들고 깡패가 칼을 들었다 그래서 우리도 칼로 무장하는 이런 것은 그 문명 사회로서 지켜야 될 그런 것이 아니고 국제 사회에서도 예.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책임지지 않는 권력이라고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무책임한 일을 계속 하는 예. 거는 저는 좀 자제했으면 합니다. 오늘 여야를 막론하고 이 무책임함에 대해서 돌직구가 마구 날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돌직구쇼 원래 시간보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연설을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짧게 끝맺음을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 국회 도착했습니다. 이제 곧 대통령이 연설을 합니다. 과연 오늘 대통령의 생각도 저희가 살펴봤는데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대통령의 입을 저희 채널A가 생중계해드리겠습니다. 뒤에 이어 방송되는 특집 시사 인사이드에 계속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저희는 내일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